효성중공업 2023년도 영업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7%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전으로 산출됐습니다. PBR이 1.84로 매우 높게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했고요. 포괄 가공비 재고자산입니다. 13.6%,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것은 스르풋 입장에서는 잘한 거고, 원가회계 쪽으로는 이익이 상대적으로는 좀 작게 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5.7%가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와 연구개발비가 39.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9.4%, 원가 회계상으로는 좀 낮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2%로서 0.4% 상승했습니다. 3대 중전기 메이커 이 LS 일렉트릭하고 현대 일렉트릭이 있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이게 이제 중전기 메이커로서 3대 메이커인데, 중전기 메이커는 2023년에 경영 성과가 다들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원인은 이미 지득된 정보인데 미국 측에서 다시 한번 자기네들도 그 공장 그 제조업을 부활시킨다고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는 거죠. 중국 공장의 증설바람, 또 그 증설바람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많이 또 들어가서 증설하는 것도 포함하고 다른 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매출 내역을 보면은 그 중공업 쪽 중전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등입니다. 이게 3조 원 매출 중에서 2조 1천억 원대니까 거의 한 7할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건설 부분이 있어요. 효성 중공업이 9천억 원대.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수출이 1조 한 2천억 원대, 그 다음에 내수가 1조 9천억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내수 비중이 더 높은 거로 돼 있는데, 이 수출을 보면은 그 크게 거의 2배가 뛰었죠. 이것이 이제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수출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1천억 원대로서 거꾸로 4.1%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 매출 증가율과 매출 재료비의 그 갭이 마이너스 23.7%로 산출이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나 또 건설 부분도 한 2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그 건설 비용도 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루푼율은 8.8%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 36.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은 0.01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245억 원으로서 매출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7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괄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72억 원이 증가했고요.
3년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는 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미청구공사가 이제 그 포괄 제공이라고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마이너스 127억 원, 12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MC와 OE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 자산의 변동 마이너스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입액이 있는데 그 상품 매입액은 2021년도에만 있고 그 이개년도에는 상품 매입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재료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ABC를 더한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1조 원대로서 3.2%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는 36.9%가 감소했죠.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1조 8,70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하고 요건 연구개발비 포함입니다. 를 빼면은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1조 한 거의 6천억 원대로서 금액상으로 36.4%가 증가했고 비율로는 9.2%가 상승했습니다. 재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총 제조 비용에 대비 9.2%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론과 2차 추론이 다 같이 원재료 가격이 효성중공업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대해서 그 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 그 WCAI 그것이 그 재고자산 변동 금액이 맞느냐? 그러면은 그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 이거하고 그 다음에 비성분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하고는 일치한다는 얘기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는 것이 하고 입증이 되는 거고요. 차이가 없다는 것은 투명하다, 표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천구공사가 있는데 미천구공사가 딱 맞아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대부분은 안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건설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갭이 5억 1,900만 원이 있어요. 어,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상으로 133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미천구공사가 139억 3억 원이 133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28억 원뿐이 감소를 안 하고 5억 원이 그 어떻게 이 돈이 더 들어왔다는 거로 읽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대선 충당이 그 환입이 됐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대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미청구공사까지 대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직 청구도 안 한 항목에 대해서 대선 생각을 매출 채권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단계로서 총 제조 비용의 갭이 127억 7,20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은 또한 PQ 총 생산 재료비 하고의 객가도 그 객과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미천구공사를 제가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나는 건데 미천구공사가 그 감소를 했죠.
감소한 만큼 매출을 추가적으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단계 패스가 되고요. 1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맥도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효성중공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패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깔끔하게 그 패스가 되는 기업을 만날 때 우리는 이 기업이 재고자산 관련 또 매출 원가가 투명하다고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돌다리를 또 다시 두들겨서 확인하는 방법을 또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믿고요. 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3,79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금액상 11.2%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135명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균 임금 그래도 이렇게 증가했어도 평균 임금이 1억 1,630만 원이 나옵니다. 6.6% 인상이 됐습니다. 돈도 벌고 급여도 올려주고 항상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저성장 구조라고 전체적인 경제는 안 좋지만은 이 중장기 메이커들이 좀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는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익들이 나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주 가공비도 15.4%, 요거 건설 부분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으로 인식이 되고요. 용역비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하도 용역이란 용어가 건설업에서 용역 깡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용역이란 게 이제 서비스에 해당하는 어떤 서비스료를 지불한 거겠죠. 이게 뭐 인건비 성격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26.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영평가 지표를 좀 모아보면은 이거가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인데 포괄 미천공공사까지 포함입니다. 4.9회전으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뭐 반올림이 아니고 이제 그 한 5회전이라고 인식을 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 0.15회전이 상승을 했고 스루픈율도 8.7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에,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TOE 생산성 올라갔고요. 이 RO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아니고 인벤토리 재고 투자에 대한 지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23으로서 상승했죠.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줄였습니다. 45%면은 이게 좀 빨간불이 깜빡깜빡했었는데 지금 노란불 쪽으로 좀 이 부채를 많이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투명 회계 가정은 어,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하고 스루픈율도 상승해서 동일 방향이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증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그러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입증 추론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추론을 한번 입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있다 그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수량으로도 산출해 봐야 된다는 거, 이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는 건설 부분은 빼고 그 제조업부에서 강판하고 구리가 대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판이 6.8% 상승을 했고
구리 가격이 6.8%가 내렸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매입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가중 평균을 하면은 0.2%가 내려갔다. 이거 가지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판매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력 사업 부분, 송배전 설비 및 건설 등의 경우 대부분 개별 수주에 의한 판매이고 수주 제품의 기능이나 옵션, 시장 등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가격 산출 기준 및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기 곤란함에 따라 기재를 생략한다. 요거 변명에 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있다 그러면은 변압기가 뭐 그 개별 그 옵션이나 뭐 이런 등등이 있고 그 전동기 모터 등에도 개별 옵션 등이 있고 등등 하겠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전체 예를 들어서 변압기를 팔았다. 그럼 전체 매출액 나누기 그 매출액 수량으로 하면 그게 평균 단가는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거로 해줘야 좀 예의가 더 좀 있지 않겠냐. 회계 투명성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마지막 그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생략한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또 경쟁력을 그 좀 염두에 두고서 좀 오픈하기를 꺼려 하는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이 경쟁 업체들이 많은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실적에 의해서 2024년도 매출액은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재고의 변동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에, 3조 9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한 1920억 원이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재고를 더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14%,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이 888억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줄면은 영업이익이 준다는 에, 마녀의 법칙이 있어 가지고 어, 우리 이 세상이 나 마녀한테 농락당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꾸 표현을 좀 자극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는 이러한 그 모순된 원가 회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재고를 줄이면서도 이익을 증가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선 평가분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스루풋으로 바꿔라. 예, 그리고 재고 회전율로 좀 평가 지표를 좀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스루풋 알고리즘인데, 에, 스루풋상으로는 한 3조 6천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 마이너스 적자가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흑자로 상승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9회전이었는데 5.8회전, 17.3%, 이건 매우 큰 도전적인 목표가 되겠어요. 그러면 매출이 한 4조 2천억 원대를 해가지고 1750억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자산 그 미청구 공사도 빨리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 회전율을 좀 올림으로써 재고를 줄여가면서도 매출은 증대시키는 거,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경영 혁신적인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겁니다. 어쨌든 스루풋 회계 기준은 예측을 해보면은 3조 6천억 원대고 원가 회계 기준은 3조 9천억 원대로서 한 3천억 정도가 그 예가가 갭이 납니다. 이런 것은
이제까지 그 분석에 의해서 나온 어떤 통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스루풋 회계는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미 그 보셨지만은 약간의 그 뭐 이 변수를 반영을 한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항상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낮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재고의 증가도 GDP의 증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를 일으키죠. 그래서 재고를 증가시킨 것을 판매 가격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전가한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로 해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뭐 크게 투자한 건 없어요.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398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는 3,345억 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주주이익의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성격이 대표적인데 없습니다. 이렇게 그 45.3%라는 레버리지율이 있으면은 그 빨간불 상태거든요. 50%가 넘어버리면 경영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배당을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 3,06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거가 뭐 이익이 그 나긴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3천억 원대는 아닌데 감가상각비 등 뭐 이런 거가 더 현금 비용이 그 안 나가는 현금 경비가 안 나가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도 있고 유형자산 상각비도 있고 이런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금이익은 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금 유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경우는 부채, 이자 부채도 3천억 원대나 갚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갚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벌어서 갚은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주가는 23만 2천 원으로서 2023년 연초보다 무려 16만 800억 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런 거는 그 경제 뉴스에 별로 안 나오죠. 어, 은둔 고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PBR이 장부 가격 대비 184%가 돼가지고 1 이하였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그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긴 해요. 5% 이상 주주 내역을 보면 효성이 32.52%를 가지고 있고 조성래 씨, 조현준 씨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16%라고 그러면은 32%에서에 대해서 한 거의 50% 가까이를 그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연금공단이 11.3%, 그럼 한 70%, 60%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11.37%, 그러면 한 70, 한 몇 프로, 시중에 일반 개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한 25% 정도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또 여러 국내 증권회사들도 많이 사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효성 중공업은 우리나라 그 기업 코리아 디스카운터를 벗어나기 위한 기업 밸류에이션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그 발표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충분히 이렇게 그 가격이 이미 올라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네요. 이상 효성중공업 2024년도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직원 수도 늘렸죠. 그다음에 인건비도 올렸습니다. 아, 뭐 격려를 축하도 하면서 계속해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